중국 사회주의 혁명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949년 10월 1일 마오쩌둥은 베이징의 천안문 광장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하였습니다. 붉은색을 바탕으로 노란색의 오각형 별 1개와 그 주변에 4개의 작은 별이 박힌 오성홍기를 국기로 정하였습니다. 큰 별은 중국 공산당의 지도를 상징하며 4개의 작은 별은 노동자, 농민, 소자본가, 민족자본가 계급의 연맹을 상징했습니다. 수도는 베이징으로 정하였습니다. 마오쩌둥의 통치 이론은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계승하며 중국 열강의 반식민지 상태에서 독립적인 사회주의 국가로 전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중국 공산당의 지도하에 4계급 연맹을 기초로 인민민주독재를 실행하며 제국주의와 분권주의, 관료자본주의에 반대한다고 선언함으로써 사회주의 혁명을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 이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국가의 최고 권력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이며 이 대회는 매년 개최되어 국가의 정책을 심의하고 정부의 최고 관리들을 선출하였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일련의 정치적 개혁을 실시하는 동안 경제적 변환을 시도하는 데 가장 시급한 것은 인플레이션 억제와 마비된 국가 경제를 수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1950년 재정경제위원회라는 기구가 조직되어 인민폐를 발행하여 통화량을 통일시켰습니다. 물가와 임금을 안정시켰으며 농업세, 공업세, 상업세, 판매세, 소득세 등 세금을 감면하는 경제활성화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을 억제시켰습니다. 또한 농촌에는 1950년 6월 토지개혁법이 실시되었습니다. 대토지 소유자들의 토지와 농기구를 몰수하여 토지가 없는 빈농에게 재분배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자신의 토지를 가져보지 못했던 농민들과 공산당 정권 사이의 유대관계가 형성되는 가장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마오쩌둥의 사회주의 인민공화국의 핵심적인 개혁 정책으로서 중국 공산당의 혁명을 성공으로 이끈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지주와 분홍 계급은 참혹하게 타격을 받아 중국 전통사회에서 엘리트 계급이었던 신사계층이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또한 혼인법을 새로 개정하여 축척과 같은 낡은 가부장 제도를 폐지하여 유교적 가족 제도에 억눌려 있던 중국 여성들에게 법적 평등을 보장함으로써 중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 후 마오쩌둥의 외교 전략은 서구 열강 중에서 미국과 소련 어느 쪽과 손을 잡아야 할지가 가장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마오쩌둥으로서는 소련과의 우호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스탈린을 만나야 했습니다. 이제 겨우 수립된 중화인민공화국을 서양 열강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소련의 인정이 필요했던 마오쩌둥은 태어나 처음으로 모스크바를 방문하였습니다. 마오쩌둥은 자신이 직접 소련을 방문하여 중국의 정치체제와 경제 발전은 소련식 발전을 모범으로 삼겠다는 의향을 전달하였습니다. 협상은 쉽지 않았지만 마침내 1950년 2월 14일 중소우호 동맹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조약은 공산당 진영에 속한 두 나라의 동맹으로서 일본과 미국에 대한 방위 동맹의 성격이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탈린은 중국의 공업화와 현대화를 위해 중국의 차관을 약속했고 장춘 철도도 중국에 반환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미순과 다롄 무역항은 몇 년간 소련이 사용하기로 했으며 중국의 핵 기술 개발을 원조하기로 하였습니다. 소련의 원조는 인민공화국 초기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초가 되었습니다. 즉 중국을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기지로 삼고자 하는 소련의 정치적인 의도였습니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중앙집권적 권력으로 통일된 다민족 국가였습니다. 한족을 제외한 55개의 소수민족은 인구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 지역 소수민족들의 분리 독립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장, 내몽골, 만주, 티베트 등이 중국에서부터 분리 독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봉건적 질서로부터 소수 민족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이들의 저항운동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소련의 힘을 빌려 중국 영토 내로 편입시켰습니다. 그중 시장 자치구로 편입된 곳은 티베트 지역입니다. 과거 청나라의 황제들은 티베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했으며 내정 간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청나라가 멸망하자 티베트의 달라이 라마 13세는 중국으로부터 완전 독립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1950년부터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군을 다시 티베트에 진주시키기 시작했으며 1951년에는 1만 6천 명의 중국 군사가 주둔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봉건체제의 티베트 인민을 해방시킨다는 명목이었지만 중국 내의 소수 민족들을 통합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1955년 3월 12일 티베트 자치정부가 세워졌지만 중국의 보호령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하여 1959년 티베트의 수도 라싸의 주민들이 중국군에 대항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또한 2006년 칭장철도가 개통되었는데 중국은 이 철로를 이용해 수많은 한족들을 티베트로 유입시켜 유화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티베트인들의 항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티베트의 수도인 라싸에는 티베트 불교의 성지인 족항사원이 있습니다. 티베트인들은 현생의 삶이 아니라 사후의 삶이 있다고 믿으며 영혼의 치유를 위해 이곳을 찾아오는 순례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인민공화국에 의해 티베트 문화가 탄압받고 있다는 현실을 알려주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마오쩌둥이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하고 소련과의 우호동맹을 체결한 후 1950년 6월 25일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소련의 지원을 받은 김일성이 남북 무력 통일을 목표로 38도선을 넘어 공격을 개시한 것이었습니다. 소련제 전차를 앞세운 북한군이 순식간에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오자 미국은 즉각 유엔 안보리를 개최하여 남한에 대한 군사원조를 결정하였습니다. 16개국으로 구성된 유엔군이 최고사령관 맥아더의 지휘 아래 인천 상륙작전을 개시하여 서울을 수복하고 38선을 넘어 북한에 투항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때 마오쩌둥은 소련으로부터 북한의 김일성에 대한 적극 지원을 요청받았습니다. 마오쩌둥은 사회주의 최전선인 북한을 미군이 차지한다면 전쟁은 중국 본토로 확대될 수 있으며 자칫 중국의 붕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마오쩌둥은 북한이 일단 공격을 한다면 중국 군대 중 조선인 부대와 무기를 점진적으로 북한에 원조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에 김일성에게 남한을 공격하지 말라고 권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일성은 1950년 1월 소련의 조선통일계획의 원수를 위한 지원을 거듭 요청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마오쩌둥은 홍군을 대거 투입하였습니다. 홍군의 최고 지도자인 펑더와이의 지휘 아래 70만 명의 인민지원군이 압록강을 넘었습니다. 그 후 1953년 3월부터 휴전 교섭이 시작되고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되면서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미국은 한국 전쟁이 시작되자 중국에 대한 경제 봉쇄를 단행했으며 미국의 동맹국에게도 경제 봉쇄를 요구하였습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원조는 중단되었으며 이후 중국과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교류는 중단되었습니다. 결국 중국으로서는 소련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왔으나 중국 공산당은 이 전쟁을 계기로 미국을 대표로 하는 자본주의 세력과 대항하겠다는 정신무장 운동을 펼쳤습니다. 중국 인민들은 외세의 침략에 대항하고 중화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였다는 민족주의적 정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토지개혁 등 혁명 작업을 가속화시켰으며 한국전쟁에서 미국에 비해 군사장비가 훨씬 뒤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 정권은 군사장비를 현대화하기 위해 중화공업 발전의 속도를 내게 되었습니다. 결국 한국전쟁은 중국 내에서의 공산당과 마오쩌둥의 지배력을 확고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중국은 본격적인 사회주의 혁명으로 더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